찾아온 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낸 적 없는 속 깊은 바다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을을 품은 듯 붉게 빛나는 숲이 있습니다. 따스하고 넉넉한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과 바다를 두루 품은 풍요의 땅, 강원도 동해시를 찾아갑니다. 도시의 동쪽 품을 오롯하게 바다에 기댄 강원도 동해시.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호젓한 길 위에서 바다와 첫인사를 나눕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열어주는 벗이 또 있을까요? 바다가 이렇게나 반가운 걸 보니 어느샌가 조금 지쳐 있었던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바다가 간절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이 좀 복잡하거나 생각을 정리할 게 있을 때 찾는 편인데, 참 신기한 게 바다는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단정해지는 것 같고, 누군가 토닥토닥 기운을 더해주는 것 같고, 참 놀라운 힘이지 않습니까? 마음이 던진 질문에 늘 정답을 일러주던 바다. 오늘 이 여정의 끝에서는 또 어떤 답을 얻어가게 될까요? 코끝에 비릿한 향기가 훅 밀려들면 묵후항이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제철 맞은 수산물이 가득한 중앙시장. 백합이다. 백합, 가리비, 전복, 문어. 대박. 싱싱한 수산물 덕에 바닷속을 유람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야. 우두두두두두. 세상에. 네, 엄청나요. 우와. 오, 나온다. 이야, 진짜 크다. 예. 와. 엄청나요. 오. 이야, 이 크기 봐, 크기. 이야. 못 들겠어. 손 한번 붙여보세요. 네. 아니, 손 확실하게 한번 딱 붙여보세요.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 아니, 요 이빨에다가 손 한번 대보세요. 여기다가? 깨물을 수도 있어요. 안 돼. 무서워. 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사나 흉사나 때, 네. 뭐, 하다못해 결혼식 때 이런 문어가 썰어서 올라가지 않으면 정말 그 집은 잘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 문어를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해가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중앙시장. 오징어다. 오징어는 아직도 이곳을 바다라 여기나 봅니다. 오징어는 다리를 만지면 이 다리가 이 긴 다리 네. 이게 힘을 다 쓴다만 이 긴 다리가. 아. 그래서 이건 절대 그만지면 안 돼. 안 그러면 물 많이 먹으면 못 버려요. 나 어머니다니까. 아유 씨. 얘 왜 이러니?
여기까지 와서 이 싱싱한 동해의 맛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겠죠. 우리 동해안 오징어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 밥맛이 고추장이 또 어머님 집에서 해오는 거 더 맛있네. 직접 오징어를 맛보고 나니 그 맛을 실어다 준 바다가 궁금해집니다. 정오 무렵 오징어 배들이 하나둘 바다로 나서는데요. 해가 저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조업을 할 수 있는 오징어 배들이 이처럼 서두르는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만이 황금어장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좋은 자리를 또 차지해야 또 오징어를 아침에 또 들어가면서 오징어를 많이 잡아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리를 좋은 데를 잡기 위해서 미리 나갑니다. 자리를 잡고 나면 이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오징어들의 길잡이인 집어등이 불을 밝힙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뒤에야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되는데요. 빛이 닿으면 반짝거리는 찌를 부지런히 바다에 들여놓습니다. 오징어가 불빛에 여기 낚시가 내려가면은 올라오는 구슬이 방울땡이면 그것이 저 오징어 밥인 줄 알고 오징어 확 덤벼 들어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바다의 단골 손님도 벌써 좋은 자리를 잡고 앉았네요. 어느새 분주해진 선상. 드디어 오징어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초여름부터 늦가을까지 날조를 따라 동해로 찾아드는 오징어. 제철을 맞은 두툼한 동해안 오징어는 전국 어디를 가나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어부들에게는 든든한 살림 미천이죠. 우와, 그런데 이 녀석은 뭐죠? 오징어와 비슷한 생김새인데 크기가 엄청납니다. 이거는 대포 한치 오징어. 이 무게가 얼마나 돼요? 무게가 한 10kg. 이렇게 큰 놈이 잡힌 걸 보니 오늘은 운이 많이 따를 모양입니다. 수백 척의 오징어 배가 밤바다를 수놓던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오징어가 더 많이 잡히던 시절의 이야기죠. 집어든 불빛으로 밤마다 장관이 펼쳐지던 그 시절만큼은 아니지만 오늘도 제법 많은 양의 오징어를 바다에서 얻어갑니다. 반대배들이 오늘 이거 기상이 안 좋아가지고 간밤에 다 들어가고 몇 척이 안 남았는데 그나마 오늘은 많이 잡았습니다. 고단한 하루지만 때론 반가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프로가 잡았어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서로의 안부를 챙기는 두 사람. 아무래도 보통 인연은 아닌 것 같아요. 형님은 문어 잡고 나는 오징어 잡고
둘이 바다를 지키는 사나이들. 인생의 고비마다 정선장에게는 형이라는 등대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의 삶을 살게 된 것도 앞서 길을 내준 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잘 갔다 오셨어요? 많이 잡았어요? 고기 문어가 없다. 문어 한 마리 잡았는데 집에 가서 아침이나 먹자. 아유 그래요. 그 뭐 다른 사람도 못 잡았는데 한 마리 잡아서 다행이네요. 많이 잡았네 그래도. 내가 또 바다에 나오면은 형이 바다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또 좋고, 형님 또한 동생이 바다에 나와 있으니까 형님 또한 좋을 것이고, 서로가 의지되면 좋습니다. 묵호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마을에 바다를 지키는 사나이들, 어부 형제의 집이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긴장들 하시네요. 먹고십니다. 집안의 큰일은 늘 두 집이 함께합니다. 김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낯선 김장 재료가 눈에 띄네요. 명태를 김장할 때 넣으면은 이게 김치가 익으면 익을수록 명태도 같이 숙성이 돼서 익어가니까 이 자체 내에서 시원한 맛이 나오고, 그리고 명태가 비리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김치가 아주 감칠맛이 납니다. 한때는 묵호항의 주역이었다는 명태. 그 시절에는 명태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이 없을 정도였답니다. 화려했던 명태의 시절은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지만 먹을거리들은 여전히 남아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할 수 없어 이제는. 김치. 예나 지금이나 형제들의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는 역시 오징어. 오징어 내장까지도 이곳에서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된장국 끓일 때 이 주물주물 해가지고 터트려 가지고 끓여 놓으면 담백해요. 된장국에 넣는 오징어 내장. 아마 대부분 사람들에겐 낯선 풍경일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장의 신선도 때문입니다. 다른 부위에 비해 부패하기 쉬운 오징어 내장. 그래서 오징어 내장의 신비로운 맛은 바다를 가까이 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징어가 생산 이렇게 잡아오는 곳이니까 항상 싱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내장을 가지고 김치찌개도 하고 이렇게 된장찌개 이런 것도 하고, 또 살짝 또 데쳐갖고 무쳐도 먹고 또 초장에 찍어도 먹고. 맛있게 익어가는 오징어 내장 된장국. 이맘때 즐겨 먹는 별미입니다. 두툼한 오징어 몸통은 채를 썬 뒤 갖은 채소와 면을 더해 오징어 회국수를 만듭니다. 싱싱한 오징어와 각종 채소, 그리고 쫄깃한 면이 더해진 오징어 회국수. 설명이 필요 없는 맛입니다. 그러고 보니 밥상 위에서 오징어만한 제주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바다가 곁에 있으니 밥상은 늘 풍족합니다. 풍요를 함께 나누니 정 또한 깊어갑니다. 서로를 의지 삼아 살아온 바다 사나이들. 소박하지만 따뜻한 이 밥상은 어쩌면 그대로가 형제의 삶의 흔적일지 모릅니다. 다정한 것 같다가도 험상궂게 토라지고, 한없이 내줄 것 같다가도 때론 야박해지는 바다. 그 바다가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을까요?
묵호항 맞은편 산등성이를 따라 옹기종기 모여 앉은 집들. 오래전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했을 때 묵호는 동해안에서 제일 가는 무역항이었습니다. 마을에는 한 집 건너마다 오징어와 명태를 말리는 덕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덕장이 대부분 사라졌지만 묵호의 오징어 맛을 기억하는 이들은 여전히 이곳의 오징어를 찾습니다. 여기는요, 첫째 동해 바다 물이 깨끗하고요. 대관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좋고요. 한이 바람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바람에 오징어도 잘 마르고 햇빛도 이렇게 좋아서 햇빛이 쨍쨍하게 날이 쪼이니까 참 좋아요. 마을길은 때론 힘이 붙일 만큼 좁고 가파릅니다. 하지만 이 길에는 정겨운 동행이 있는데요. 벽화로 남겨진 묵호의 옛 이야기들입니다. 집집마다 그득했던 폭우의 향취, 사람들로 북적였던 소란스러웠던 일상. 마을 벽화에서 마주한 옛 시절의 묵호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복장을 보니까 원더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의 그런 억척스러움, 완전히 그 평생을 고생하면서 힘들게 사셨는데 너무도 씩씩하게 잘 버텨주는 우리의 어머니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들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보니까 마치 그림이 저한테 막 말을 거는 것 같아요. 여기 마을이 어떤 마을이고 여기 무슨 일을 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추억으로 채워진 마을길. 요즘도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마을 어르신들의 아련한 기억을 골목길 구석구석에 그려넣습니다. 아니, 요 속에 집어넣는다는 게. 예전에 여기 하도 돈이 많아서 걔가 이렇게 돈을 물고 다녔다는. 네. 얘는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주인 갖다 줬어요. 그래도 개를 키우지 않았어. 미소를 머금게도 하고 코끝을 찡하게도 하는 그림들의 속삭임. 잠시 묵호의 옛 시간에 잠겨봅니다. 영동지방 중남부에 위치한 동해시. 바다라는 이름과는 달리 동해시는 산도 들도 넉넉한 곳입니다. 가을과 겨울 사이 땅을 일구며 사는 사람들에겐 수확과 또 다른 준비의 계절입니다. 찬바람이 시샘을 부리기 전에 가을이 준 풍요를 거둬야 합니다. 사과나무 가지 끝에서 머뭇거리던 가을이 농부의 재촉에 못 이겨 떠날 채비를 마칩니다. 들판의 배추들도 옷깃을 단단히 여미는 걸 보니 머지않아 겨울이 들어설 모양입니다. 날이 추니까 배차를 이래 묶어야 알도 가지고
쏙도 얼지 말라고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북쪽으로는 형제봉을 두르고 남쪽으로 마상천을 품은 만우마을. 조선시대 어느 선비가 이렇게 좋은 곳을 너무 늦게 왔다고 탄식한 데에서 만우라는 마을 이름이 생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우, 감 따시는 거예요? 발갛게 익은 단감이 가지마다 주렁주렁. 단감을 유독 좋아하는 손주 생각에 할아버지의 장대에 힘이 실립니다. 아이고 이 귀한 거를 이 누구 주려고 이렇게 많이 따신 거예요? 아들 정혜 아들하고 손자 그 있는데 그 주려고. 아이고 이 귀한 걸 제가 먹어도 되나 모르겠네. 이야, 잘 익었네요. 엄청 달아요. 어디 모여 계세요? 감자떡 하려고요. 감자떡? 예. 감자를 갈아가지고 네. 녹말을 만들어서 녹말 물을 빼고 녹말을 섞어서 문질러가지고 콩 넣고 감자떡 이렇게 푹 쪄가지고. 그럼 감자하고 콩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예. 오, 나 안 먹어봤는데. 애따 잡숴보면 돼. 만들어가지고 죽어도 우리가 만들어 죽어도 잡숴보라고.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옛날에 둘이 먹다 하나 도망가도 몰라요. 진짜로요? 예. 감자로 만든 떡은 어떤 맛일까 궁금한데요. 거기서 거기일 것 같은 감자 요리가 대체 얼마나 맛이 있으면 만우마을의 별미가 됐을까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할머니의 요리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의 여느 집처럼 할머니 광에서 감자가 떨어지는 날은 거의 없습니다. 제철에 수확해둔 감자는 이듬해 봄이 올 때까지 가난했던 곳간을 지켜준 고마운 양식이었습니다. 아유, 한동네래요. 여기가 그 하필은 왜 감자를 그렇게 많이 심었어요? 산이 이렇게 비탈이 많고 밭이 작으니 조금 심다 보니 감자만 심어. 여는 꼭는 없고. 감자는 그냥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잘 크나 보죠? 해도 감자는 심어놓으면 되거든. 여는 꼭씩은 넘어가서 안 되거든. 아, 이렇게 그렇지. 땅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엎어질 염려가 없지 않소. 감자떡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입니다. 껍질 벗긴 감자를 강판에 곱게 갈아 배보자기에 짜서 건더기와 앙금을 분리합니다. 짜낸 앙금과 감자 건더기, 콩을 더해야 감자떡 반죽이 완성되는데요. 감자떡에 들어가는 감자는 물론 할머니 댁에 먹을거리는 대부분 직접 기른 것입니다. 찰싹찰싹 경쾌한 가을의 소리. 하늘 높이 솟구쳤던 도리깨가 매질을 하자 노란 콩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머지않아 메주가 되어 할머니 댁 장독을 채울 녀석들입니다. 잘 섞인 감자떡 반죽을 손으로 살포시 뭉쳐 가마솥에 내려놓으면 감자떡 준비는 끝. 그런데 들어간 정성을 보니 늘 해먹던 흔한 음식은 아닌 듯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먹자면 감자가 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기 그냥 쪄 먹는 것보다가 이 감자 이 정도로 하자면 감자 하나에 감자 2개 갈아야지만 이 정도 하나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이것도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해먹지 못 사는 사람이 이것도 이 정도도 못 해먹어요. 진짜 맛있겠다.
냄새가. 이야. 아, 맛있는데요? 야, 이건 쫄깃쫄깃한 게. 아, 세상에 이런 맛이. 할머니가 왜 그렇게 장담을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은 집에서는 감자떡보다는 감자밥을 자주 해 먹었습니다. 쌀, 조, 보리 같은 곡식과 감자를 섞어 지은 밥인데요. 지금에야 영양식이지만 가난했던 시절 배고픔을 채워주던 눈물겹던 음식입니다. 옛날엔 올 다 이렇게 밥을 해 먹었어요? 식구가 많으니 네. 이렇게 해야 많이 열을 먹으니 아. 한 가지면 많이 안 칠 수가 없잖아. 아, 쌀이 귀하니까. 쌀이 귀하고 뭐든지 귀하니 조금씩 넣어서 많이 하려니 여러 가지를 넣어. 지금으로 따지면 사실 이게 굉장히 영양밥인데. 예. 좋은 밥이지. 넉넉지 않은 곡식으로 밥을 짓던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궁이 물을 하루 세 때 밥을 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오! 짠짠. 야, 냄새 봐. 아, 좋죠. 밥 냄새가 어쩜 이렇게 구수하냐? 이거는 다 들었어. 따뜻하고 푸짐한 감자밥. 죽이네 죽여.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만 봐도 배가 부르다던 어머니의 마음을 꼭 닮았습니다. 근데 이게 물러야 되는데 푹 물러야 되는데 안 물렀는 것 같아. 요즘은 맛으로 먹는 음식보다 추억으로 먹는 음식이 대접받는 때죠. 그러고 보니 감자만큼 귀한 음식도 없을 듯합니다. 밥 한 술, 떡 한 입에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니 말이죠. 그냥 통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또 맛이 확 다르네. 원래 감자떡은 언젠가 마음이 헛헛해지는 날이 오면 추억이 한가득 담긴 감자떡을 가족과 함께 한번 해 먹어야겠습니다. 잊고 있었던 비상금을 우연히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적은 돈이라도 그렇게 반갈 수가 없는데요. 동해시에도 그런 비상금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내부 온도가 15도, 외부가 11도. 안이 더 따뜻한 거예요. 야, 이렇게 도심안에 동굴이 있으니까 참, 이 천연 동굴을 다 많이 가봤는데 도심안에 이렇게 동굴이 있으니까 마치 일상 속에서 보물을 찾으러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우와. 우와. 대부분의 동굴이 산중에 위치해 있는 것과는 달리 천곡 동굴이 있는 곳은 동해시내 중심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처럼 근사한 동굴이 발견된 건 지난 1991년.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중에 우연히 이런 보물을 발견했는데요. 우와. 이야, 장관이다. 총 길이가 1,400여 미터인 석회암 수평 동굴로 천곡 동굴 안에는 온통 억겁의 시간의 흔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낯선 세계로의 여행.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시간 여행이 따로 없습니다.
아, 이게 폭포처럼 확 쏟아지듯이 만들어져 있어서 종유 폭포라고 하는 것 같네요. 샹들리에 종유석, 청수협곡, 저승굴. 이름도 모습도 신비로운 자연의 예술품이 가득한 동굴. 그 중에서도 유독 제 마음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석주가 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서로를 향해 가고 있는 석순과 종유석. 처음엔 그 만남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종유석이요, 0.1mm 자라는데 무려 1년이 걸립니다. 이미 수만 년 동안 자라온 겁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5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둘이 만나려면 200~300년은 좋게 걸리겠죠. 이 생애에서는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은 후대의 몫인가 봅니다. 동해시 서쪽을 온화하게 품고 있는 숲이 있습니다. 바다의 도시인 줄 알았던 동해시에 이런 근사한 산이 있습니다. 일 년 중에 숲이 가장 아름다운 때를 꼽으라면 단연 가을이죠. 누군가와 약속이라도 한 듯 세상의 온갖 아름다운 빛깔들이 산속 가을 숲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이라면 가을 숲의 인사를 놓칠 리가 없습니다. 삼척 부사로 지내던 김효은이라는 분이 무릉계란 이름을 지었고요. 또 제왕운기를 쓴 이승유 같은 분들이 이곳을 즐겨 찾았고요. 계곡을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등산로를 따라 수려한 암석과 물길이 이어지는 무릉계곡. 이름이 품은 뜻처럼 신선의 발길도 붙들 만큼 눈부신 곳입니다. 오기가 무섭게 떠날 채비를 하는 가을. 그러고 보니 가을만큼 성급한 계절도 없는 듯합니다. 계곡을 따라 단풍을 따라 산을 오르다 보면 무릉계곡에서도 제일로 꼽는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위 틈으로 힘차게 물을 쏟아내는 두 개의 폭포. 두타산과 청옥산 능선을 따라 흐르는 물이 이처럼 숨막히는 풍경을 선사합니다. 산속에 광장이 있습니다. 수백 명이 쉴 수 있다는 반석에는 그 옛날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계곡의 황홀한 풍경을 시로 남기고 또 다른 이는 화폭에 담고자 했는데요. 풍속화의 대가라 불리는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로부터 아름다움을 쫓던 이들이 먼저 찾았던 무릉계곡. 가을 산행에 나섰던 장미라 화백도
이 눈부신 가을의 무릉 계곡을 그림으로 담아갈 작정입니다. 무릉 계곡의 물, 바위, 그다음에 소나무. 항상 저는 소나무가 따라다녀요. 저 작품 거의 소나무가 작업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절경, 그 바위 속에서 나오는 소나무의 그 멋,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매끄러운 안반 사이로 거침없이 내달리는 물줄기와 기암괴석 위에 자리 잡은 노송, 그리고 그 곁을 지나는 가을이 고스란히 화폭에 담겼습니다. 동해안 제1의 산수, 무릉 계곡의 눈부신 가을이 마음 한가득 번져옵니다. 다시 찾아온 바다. 눈부신 하루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불그스름하게 물들어가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날카롭게 솟아오른 촛대바위. 때때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위 끄트머리에 슬쩍 올라서면 바위는 이름처럼 촛대가 되고 태양은 세상에서 가장 환한 촛불이 되기도 합니다. 동쪽 헤어로움의 고장에 아침이 밝아옵니다. 촛대바위 위에서 이름을 얻은 추암 해변. 태양을 올려보낸 저 바다는 이제 해녀 할머니의 차지입니다. 고향인 제주에서 시작해 바다를 곁에 두고 산 지 40여 년. 세월은 해녀에게 물 밖에서도 물속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선물했습니다. 요새 들어가면 뭐 많이 잡혀요? 문어도 잡히고 성게도 잡히고 전복도 잡힙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나 나가세요? 여기서 몇 미터 안 나가요. 20m? 성큼성큼 바다로 향하는 움직임에 망설임이 없습니다. 와, 동해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나 근사했다니 알고 계셨나요? 바닷속에도 마치 결실이 가득한 가을 논밭처럼 해산물이 그득합니다. 바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세상입니다. 거침없이 바닷속으로 뛰어듭니다. 숨을 참을 수 있는 잠깐의 시간 동안 재빨리 해산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언제나 쉽게 내어주는 바다는 아니지만 다행히 오늘 바다는 맑고 해산물도 지천입니다. 잠시 물 위로 올라온 동안 길게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털어내는데요.
그 숨소리가 마치 휘파람 소리 같습니다. 얼마나 물질하고 그렇게 쉬러 나오시는 거예요? 물 밑에 내려갈 때는 뭐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물 밑에 내려가갖고 물건 있으면 해갖고 올라와갖고 숨을 쉬는 거니 한 1분? 1분도 없어. 그만큼 될 거예요. 예. 그래갖고 올라와갖고 이렇게. 휘파람 소리 같네요. 네, 흥비 소리가. 이게 이제 해녀들한테 이게는 숨 올라와갖고 이제 폐에서 나오는 흡혈 이제 그게 그래야 숨이 확 돌아와. 그래 소리. 이렇게 소리. 앞으로는 휘파람 소리만 들어도 바다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호흡을 붙들고 바다로 들어섭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모양이죠. 바위 아래 숨어있던 문어. 갑작스런 방문에 놀란 듯 몸부림을 칩니다. 크기는 물론이고 힘도 장사인 문어. 안간히 힘을 쓰는 문어 때문에 망에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묵직해진 망사리가 힘에 겨울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역시 오늘 제일 큰 수확은 이 돌문어. 크네요. 커요. 돌문어는 바위 밑에 모래불 밑에 이거 바위 있는데 모래 이제 조개 있는 파먹은데 보면 돌문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돌문어는 힘이 좋아갖고 잡기가 좀 힘들어요. 참문어는 한 번 딱 잡으면 올라오는데 돌문어는 한 번에 못 잡으면 두 번, 세 번 내려가야 돼요. 이거는. 까만 성게는 여름에만 하는 성게고 이거는 10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12월 달까지 하는 성게. 자,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바다에서 건져온 것들이 꽤 많습니다. 찾아올 때마다 문을 활짝 열어주는 바다. 해녀가 바다 곁을 떠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물질이 고단했을 법도 한데 곧장 부엌 일을 시작합니다. 할머니의 전복죽을 기다리는 쌍둥이 손주들 때문입니다. 할머니 언제 다 돼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요. 맛있게 끓여줄게요. 몇 시간 후에요? 20분만 기다리세요. 많이 먹고 싶다. 불어놓은 상태에서 이 내장을 손주들 입맛을 사로잡은 전복죽 맛의 비법은 뭘까요? 주물거요. 같이 팍팍 주물거야 이 뽀얀 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전복죽이 되게 맛있거든요. 쌀도 같이 조금 참기름에 같이 볶아요. 전복이랑. 하지만 진짜 비법은 할머니의 정성이겠죠. 이른 아침부터 바닷속을 찾은 할머니의 수고가 없었다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전복죽도 없었을 겁니다. 자식들 입에는 뭐든 좋은 것만 넣어주고픈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전복죽 맛에 푹 빠져버린 쌍둥이를 보니 손주들도 할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눈치챈 듯하죠. 피자랑 햄버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지훈이 먼저. 자, 많이 먹어. 어우, 잘 먹는다. 한번 짱. 짱. 알았어. 바다가 암만 힘들어도 애들 먹는 거 보면 진짜 힘이 든 게 없어요. 애들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 늘 자식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너른 백사장을 자랑하는 망상 해변에는 언제나 금빛 모래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야위었던 마음에도 살이 붙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도 저런 바다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지러운 생각들로 삶이 고단할 때마다 바다에 들러 쉬었다 갈 수 있게 말입니다. 이번엔 저 바다를 마음속 깊이 꼭 담아가야겠습니다. 답답할 때마다 바다를 찾았는데 한동안은 바다를 찾지 않아도 될 만큼 바다 구경 실컷 하고 갑니다. 이 바다가 주는 아늑함, 그리고 시원함, 그리고 속 깊은 위로 잘 기억해뒀다가 사는 게 지칠 때, 어딘가에 기대고 싶을 때 슬쩍슬쩍 꺼내보고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